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25일이니까 월급날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난리죠. 네, 어제는 이 포스코 그룹이 또 최근 큰 폭의 지난주부터 시가총액이 급등하면서 합산 시총이 이제 100조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관련해서 얘기를 좀 쭉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품업 철강 포스코 시총 100조 그룹 6개사 주가 동반 급등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 4위로 올라섰네요. 현대차, 삼성바이오도 추월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변심. 24일 포스코 그룹 계열사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룹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양극재,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든 덕분인데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은 현대차와 삼성 SDI는 물론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마저 제치고 단숨에 코스피 4위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정체성이 철강에서 2차 전지 소재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포스코는 이날 2030년까지 그룹의 투자 비중을 철강보다 배터리 소재에 무게를 두고 주력 사업 변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네요. 이날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 그룹 6개사 시총이 총 115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하루 새 무려 16.52%나 상승해서 시총 4위가 됐고 2차 전지 주력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2차 전지 관련 기대감에 이들 포스코 대표 3사 시총이 107조 원을 넘었는데 현대차 그룹 3총사 현대차, 기아, 모비스 시총 98조 원을 한참 웃도네요. 포스코 그룹이 재조명을 받는 것은 주력인 철강 사업 분야에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2차 전지 소재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 2030년까지 6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미래 전략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계열사 주가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과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161배에 달한다. 현대차는 6배 수준이다. 예, 이렇게 현대차 그룹하고 비교를 쭉 해놨습니다. 너도 나도 그다음 기사는요. 계속 이제 포스코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사가 한 2개 더 있어서 쭉 다 읽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철 이어서 배터리를 달구는 포스코 투자금 46% 쏟아붓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사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변신이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그림이 잘 나오는데 사업 구조 전환 중인 포스코 그룹 해가지고 총 시가총액이 지금 115조가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54조 여기서 2분기 매출이 20조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 보통 우리가 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 곱하기 4 간단하게 곱하기 4 하면 4조 2천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4조 2천억에 곱하기 10배 하면 그러면 42조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물론 PER은 영업이익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으로 곱하긴 한데, 영업이익이 실제로 영업으로 버는 이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보다는 그냥 영업이익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조 2천억 곱하기 10배, 12배, 13배, 한 지금 13배 PER이 나오고,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이 1조 1,930억 나왔고요. 그 영업이익은 521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도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포스코가 방금 20조에 1조 3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6% 살짝 넘는다, 그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1조 2천억 정도에 520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10%라면 1,2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절반이 좀 안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5%가 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가 이게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건데 11조 6천억 매출에 3,571억 네,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11조에 1조 1천억, 10%면 1조 1천억이고, 그죠? 1%면 1,100억인데 영업이익률 한 3% 네, 나왔고, 포스코 DX가 총 매출 3,700억 정도에 340억 해서 포스코 DX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네요. 한 9% 나오네요. 시총이 5조 1천억. 포스코 엠텍이 853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나왔네요. 12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되네요.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이 4위로 약진한 것은 친환경 철강 생산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은 포스코 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근데 방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포스코가 상장이 됐던 게 1989년, 90년 그때 아시아 버블이 이제 끝물에 갔다. 그때 포스코가 상장하면서 포항제철로 상장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주가 됐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포스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국민주가 되고 나서 당시에 뭐 애기 어번 아주머니까지 와가지고 그 청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요, 포스코가 상장을 한 게 1988년이네요. 88년 6월이었나 봅니다. 야, 그러고 나서 참 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죠? 지금 그때 당시에 38,000원, 27,000원, 중간에 뭐 유성증자나 배당락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27,000원, 30,000원, 네, 했던 게, 최저가가 얼마까지 갔었나 한번 볼까요? 최저가가 14,768원. 그게 1992년 8월이었습니다. 1992년, 90년, 91년, 92년 요 넘어갈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범했었다 했잖아요. 그게 8월 달이었는데 91년도에 사막의 작전하면서 2월 달에 이라크 박살내면서 쿠웨이트 왕정을 91년 2월 달에 이제 복원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92년 넘어갈 때까지도 세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보면 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그 리세션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호남석유를 비롯해서 이런 포스코 주가가 이래 반토막이 나면서 상당히 안 좋았다가 그러고 나서 딱 한 94년쯤 됐을 때 85,000원 뭐 그까지 올라가네요. 14,000원이었던 게 한 5배, 6배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96년 IMF 이때 그럴 때 또 떨어졌다가 근데 보니까 96년 IMF 때보다도 97년 IMF 때보다도 오히려 그 전에가 주가가 좀 더 낮았었네요. 보니까 포스코는 실제로 IMF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예, 그랬던 포스코가 2007년도에 그때 76만 5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76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저점 대비 92년 저점 대비 2007년 15년 뒤에 14,000원이 76만 5천 원 갔으니까 50배 올랐다 그죠? 50배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13만 3천 원 코로나 때 13만 3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어제 68만 2천 원을 기록했네요. 68만 2천 원 코로나 때 13만 3천 원이었다가 좀 많이 올랐다 그죠? 한 404배 정도 올랐는데 이번 달에만 70%가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히스토리를 잠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린 수소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수소환원 제철소 구축에 명운을 걸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계획대로라면 2050년부터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철강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네요. 아울러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2030년까지 60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광물 생산부터 운송, 가공, 생산까지 통합 가치사슬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이 장악해온 2차 전지 소재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이게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이라고 해서 위험 국가나 적대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 머티리얼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사 이익을 중국 외 기업이 하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리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런 2차 전지 소재 광물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많은 배터리의 소재는 포스코 그룹이 많이 중국에서 탈피를 해서 포스코 그룹이 많이 장악을 하겠구나. 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등 포스코 그룹 주요 상장사들은 24일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포스코 홀딩스는 매출 20조에 영업이익 1조 3천억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6%, 영업이익은 38.1% 는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이지만 중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같은 기간 매출이 19.9% 감소한 8조 8천억, 영업이익은 11.4% 오히려 늘어난 3,571억을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뭐 등등 이래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실적이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실적 개선 추세가 뚜렷했고 실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85.7에서 157.3% 급증을 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7.8% 늘었다. 정기서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 총괄 사장은 이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포항시 침수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철강 부문에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빠르게 회복했다면서 포스코 그룹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에서 이익 회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철강 부문의 세계적 경쟁력이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성장 전략과 함께 가동되면 기업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실제 포스코 홀딩스의 100% 자회사이자 그룹 주력사인 포스코는 이달 초 비전 선포식을 열고 10년 만에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단행해서 조강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 조강 생산 능력은 연 5,200만 톤을 달성해서 세계 5위 철강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포스코의 조강 생산 능력은 지난 10년간 4,300만 톤 수준에서 동결됐지만 7년에 걸쳐 조강 생산 능력을 1,000만 톤가량 늘린다는 전례 없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시황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중국 철강사의 감산 역량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을 했네요. 이 같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시장의 관심은 미래 제철로 주목받는 수소 환원 제철에 쏠려 있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였었다라고 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철광석에 수소를 주입해서 순수한 철인 직접 환원철을 뽑아내는 방식인데 철강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고로 방식과 달리 순수한 물이 부산물로 발생한다네요. 다만 수소 기술 개발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수소 환원 제철의 상용화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네요. 석탄을 대체할 환원제인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수전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여야 하는데 이 같은 그린 수소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해낼 수 있겠냐는 의문도 든다네요. 이상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 환원 제철을 떠나 수소 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면서 포스코의 수소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확신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철강업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도 포스코 그룹에 대한 시장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히는데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 호주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서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구축된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인데요. 미국 IRA 법에서 나오네요. 여기 전기차용 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채굴 가공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발빠르게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한 것이다. 한마디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IRA는 중국을 2차전지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 사장은 2030년까지 투자 예정액 121조 원 중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가 46%에 달한다면서 그동안 염수 리튬에 주력했지만 칠레와 볼리비아 등에서 리튬 염호를 국유화하고 있어서 광석 리튬으로도 확장을 해서
리튬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포스코 그룹 전체 매출에서 비철강 부문 비중은 2018년에 53%에서 22년 58%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비철강 부문 비중이 꽤 높네요. 그래도 벌써 작년에 58%네. 앞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상반기 삼성 SDI, LG 엔솔, 얼티엄 셀즈 등 국내 배터리사와 총 83조 원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배터리주 활활 과열 논란 재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친 과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외국인 쇼커버링에 ETF 자금까지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 테슬라 PER이 67배 수준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161배로 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겼지만 주가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청산에 따른 이른바 숏 스퀴즈가 더해졌고 여기에 2차 전지 상장지수 펀드에까지 돈이 몰리면서 주가를 재차 상승시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포스코 그룹뿐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 주가가 증권사들 목표가를 속속 넘어서면서 밈 주식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등 주요 포스코 그룹사들 주가는 이달 들어서 각 기업에 대해 증권사들이 제시한 최고 측정 주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적과 상관없이 2차 전지는 모든 관련주가 한꺼번에 오르고 있어 개별주 단위로는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PER 161배로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87배보다 훨씬 높고 미국 테슬라 67배를 훌쩍 뛰어넘는 고평가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정도에 불과한 것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황준호 상상인증권연구원은 2차 전지 테마 상승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순매수세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고 했고요. 단기에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는 경계심이 큰 상황이지만 2차 전지주 주가를 밸류에이션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반기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고평가 신용잔액 등 논란이 있었지만 주가가 불과 2개월여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을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39%, 포스코 퓨처엠은 2.05%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 공매도 잔액이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 한해서 숏 스퀴즈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2차 전지 ETF로 인한 간접 투자까지 보유 종목 주가를 올리고 있다. 과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2차 전지 ETF 순자산 규모가 연초에 2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주가 상승과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이달 21일 기준 3조 9천억으로 불어났다. 이게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양적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ETF 상장 숫자도 최근 11종까지 늘어서 연초 대비 약 2배가 됐다. 순자산이 1조 4천억 원인 수준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규모가 비슷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17.7%라서 2차전지 ETF의 수급이 몰리면서 포스코 그룹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게 가만히 냅둬도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아마 비중이 또 커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SDI 뉴스도 있네요. SDI 뉴스도 한번 보고 볼까요? 삼성 SDI가 그동안은 조금 수동적으로 다른 SK온이나 LG엔솔에 비해서는 약간 너무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SDI 북미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 제2합작 공장 MOU를 맺었고요. 34기가와트씩 규모고 2027년께 가동하는데 4조 원 추가 투자해서 미 전기차를 공략한다고 합니다. GM 공장까지 합치면 100기가와트시에 육박하는데 삼성의 SDI 미국 공장 현황이 스텔란티스 합작사랑 인디애나주에 지금 25년 가동 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인데 2027년 가동 목표로 해서 또 34기가와트씩 생산 능력을 갖추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GM하고는 이미 인디애나주에 또 30기가와트씩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26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텔란티스가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그리고 크라이슬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도 있고요. 알파 로메오 그리고 마세라티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2등 자동차 회사죠. 아마 3등인가요? 2등인가요? 2등이겠네요.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5위에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폭스바겐, 도요타,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두 회사의 합작 회사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SDI와 스텔란티스 얘기입니다. 당초 연간 23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생산 능력을 33기가와트시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25년 1분기에 가동 시작이 목표입니다. 고성능 전기차 그리고 이번 이 공장 생산 능력을 합하면 SDI가 미국에서 스텔란티스에 연간 67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요. 고성능 전기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100kWh임을 고려하면 약 67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67만 대. 하이브리드 차나 중저가 모델에도 탑재하게 되면 전기차 대수로는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간 삼성 SDI는 해외 생산 능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LG엔솔은 GM,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포드와의 합작 공장은 물론 미시간주 등의 단독 공장도 확보하면서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SK온도 조지아주 단독 공장과 포드,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을 짓는 한편 헝가리에도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SDI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고요.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올 2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9만 5,255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 30만 대니까 그러면 곱하기 또 4하면 전체 120만 대, 120만 대.
한 해에 한 1,500만 대 팔리니까요. 1,500만 대에 10%면 150만 대인데 이게 이미 미국이 작년에 이제 침투율이 올해로서 10%를 돌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환경청은 2032년 신차 판매량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내놓은 바 있다. 최윤호 SDI 대표는 지난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서 이 공장을 통해 미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도 이번 신규 공장을 통해서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최소 25개의 신규 전기 차종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북미 단독 공장 없이 스텔란티스 GM과만 JV를 구축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정 완성차 기업과만 협력을 강화하면 해당 기업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경우 배터리 판매도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는 스텔란티스와 GM이 각각 미국 전기차 판매량 2, 3위에 오르며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SDI는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폭스바겐, BMW, 볼보 등에도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SDI가 약간 소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그 생산 캐파 확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볼 때 약간 이래 데자뷰 되는 게 2007년도에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고 OCI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동년제철학이 주가가 뭐 한 20배 오를 동안 왜 삼성에서는 한다고 안 할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술로 보면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진출한다고 하지 않나 하는 사이에 한화가 진출한다 했고, 웅진에너지가 또 웅진그룹이 또 진출한다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태양광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빵빵 올라가던 그런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가 2006년에서 7년 넘어갈 때 별로 시장은 올라갔는데 별로 못 올라갔거든요. 왜 삼성전자는 태양광 사업 진출을 얘기를 안 하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역시 삼성의 정보력이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작으로만 약간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역사가 또 판단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디폴트 위기 중국 완다그룹 자산 매각에 급한 불 껐다라고 돼 있는 요 기사까지는 좀 읽어볼게요. 요즘 중국 지난번에는 헝다였고 그죠? 3년 전에는 헝다, 그때도 헝다그룹 위기가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뭐 이것 가지고도 참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한 헝다그룹 정도의 문제가 중국발 큰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인만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바뀌냐? 중국의 부동산 헝다, 완다 전부 다 장쩌민 시대, 후진타오 시대에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약간 적폐청산 그런 맥락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고조됐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그룹이 계열사 자산을 매각하며 한숨을 돌렸는데요. 완다그룹 계열사 베이징 완다 문화산업이 자회사 베이징 완다 투자 유한공사의 지분 49%를 콘텐츠 제작 업체 상하이 루이에 22억 6,200만 위안에 매각했다고 전날 홍콩 증권거래소가 밝혔네요. 매각 후 베이징 완다 투자 유한공사의 지분 구조는 베이징 완다 문화산업이 49.8, 왕진린 완다그룹
회장이 1.2, 상하이 루이가 49%. 상하이 루이는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매각 자금은 원다그룹의 부동산 관리 업체인 원다상업관리의 채권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원다상업관리는 원다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지만 중국의 부동산 규제와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액은 중국 내 123억 5천만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2천억. 그렇게 채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네요. 2조 2천억이며 해외 채무는 18억 달러, 2조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중국 반도체 차세대 제품 육성으로 미 제재 우회한다. 요 내용이 좋긴 하던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이런 걸 쭉 읽어보는데 88년도에 상장을 했던 국민주 포스코가 이렇게 한 100조 원 가까이 가는 그런 기염을 통하는 기업이 되고 해서 정말 이 포스코가 계속 그냥 철강 회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신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로 변신하는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세 가지 비를 하지 말라. 비교, 비난, 비관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가 하는 투자 철학과 투자 스타일이 지금 시장에 맞지 않을 때 나는 저기 들어가서 돈을 못 벌고 있고 나만 뭐라고 그랬죠? 2021년도에 주식시장에 막 몰려들었던 게 벼락거지 이라는 말을 쓰면서 막 사람들을 투자해서 못 먹는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위에서 비쌀 때 또 쫓아서 사게 만들고 그런 거를 다 이제 이겨내려면 항상 이제 비교와 비난과 비관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웜의 신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